네, 북한의 김정은이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개회사에서 자신의 최대 치적을 핵과 미사일 개발로 천명을 했던 터라 이번 발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이 비핵화 발언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도로 저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단어를 비핵화에만 자꾸 이제 쓸 것이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국민들 비핵화라고 얘기하면 북한 자체의 비핵화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우리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5대 핵 보유국가가 동등한 지위에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제 핵 보유를 했고 그러한 이제 책임 있는 그 핵 강대국으로서 나머지 국가에 대한 비핵화 또는 뭐 핵 확산 금지 이거에 이제 그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핵 강대국이 됐다는 그런 하에서 책임 있는 핵 강대국의 의미를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당 규약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좀 그럼 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당 중심의 그런 국가인데 이제 당 규약도 계속 고쳐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김정일 때 성군 정치도 들어간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아마 핵 보유는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워낙 그 중대한 그런 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업적이고요. 또 김정은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때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면 뭐 6대 핵 보유국이 된다 그럴까요? 뭐 그 정도니까 아마 저는 뭐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예. 네, 그러니까 넣는다고 지금 보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말을 넣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늘 이제 비핵화 언어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핵화가 우리 국민들께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핵화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레토릭이죠. 예, 자기는 이미 보유했고 자기까지는 보유하고 다음부터는 보유하지 말도록 하는데 거기는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럼 이런 세계적 비핵화 발언이 김정은의 입에서 그리고 북한의 대회 중에서 가장 큰 노동당 대회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시대를 여는 거죠. 핵 보유국으로서의 시대. 네. 예, 그거를 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5차 핵실험이 자꾸 지금까지 북한이 충분한 핵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을 했는데 이제 현재 김정은의 이런 선언으로 봐서는 이제 자기는 핵 보유국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다 구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핵 그 경제 병진 정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는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이번에 언급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나라하고 관계도 핵 보유국으로서 관계도 개선하고 또 핵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또 경제 발전에도 노력하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토끼 중에서 한 마리 큰 토끼를 잡아놓고 이제 나머지 작은 토끼도 이제 잡으려 노력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선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핵화 관련해서요 발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협상의 그런 뭐 문장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주체 사상 이런 것들 자주를 가장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주권이라는 걸 뭐로 보느냐.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침략, 뭐 공격 이런 것도 해당되겠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압력 이런 것도 아마 해당될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앞으로 이제 만약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유엔에서 지금 이제 넌 불법이다 말하지만 그건 자주적인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이것이 뭐 새로운 언급으로 이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2013년 2월 10일 3차 핵실험 하고 나서 4월 1일 날 그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할 때 대하여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에 보면 이제 그 자기도 핵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제국주의 국가, 그 미국을 얘기합니다. 또는 거기에 야합하는 데 대해서는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언어도
제국주의 국가나 거기 야합하는 국가 이외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좀 확인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 측에서는 핵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 측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게 뭐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던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혹시 미국과 물밑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여러 가지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접촉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어떤 뭐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도 안 했을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핵무기가 우리 항태도 지금 위협이 되지만 실제 주한미군 네. 또는 주일미군 괌까지도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한다든지 또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하면 미국 본토에도 이제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한 채 평화협정을 북한과 협의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평화협정도 그러면 비핵화 먼저 한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붙은 비핵화 언급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이제 핵실험 위협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건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5차 핵실험을 국방부에서 한다고 전망했을 때부터 좀 명확한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38로스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 4차 핵실험 한 그 갱도를 네. 막아서 방사능이 못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갱도에 실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또 이제 뭐 그저께 나온 거기에서도 지금 활동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쪽 그 지휘소가 있던 부분에 이제 차량이 좀 있는 걸로 봐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ybe preparing for a nuclear test in the near future.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핵무기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거였거든요. 따라서 5차 핵실험을 진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느냐 하는 부분부터 좀 더 이제 그 점검이 필요하고요. 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이제 뭐 5차 핵실험이니 또 뭐 추가적인 핵실험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북한이 핵 능력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그 유보적인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선언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이제 3차, 4차를 결과를 봤을 때도 북한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걸로 미사일에 실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미 공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단계거든요.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혹시 북한이 아직도 좀 과장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이 어떤 평가 이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5차 핵실험을 지금 협상 카드로 북한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좀 약간 안 된다면은 감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하거나 항상 이제 뭐 그것이 어떤 미국이나 남한이나 또 이제 내부적인 어떤 메시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을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발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쭉 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나 또는 이제 핵실험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능력을 실제 테스트한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북한의 말을 그대로 한번 믿어본다면 네.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우량형까지도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4차 핵실험까지는 이제 통해서 수소폭탄까지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수소탄은 아니고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남았는 것은 진짜 이 수소탄 실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이제 뭐 핵 위력의 수백 배 위력이 되기 때문에 실험하면은 그대로 이제 명확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수소폭탄을 개발할 때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핵실험의 소요가 있다고 보기는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시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시일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건 아니다. 핵실험도 워낙 중대한 사항이고 그만큼 핵무기 하나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꼭 이게 테스트가 꼭 필요한 그런 좀 더 도약이 필요할 때 한다. 좀 그런 실질적인 군사적인 시각에서 좀 북한의 어떤 그 핵실험 가능성 또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가능성 또 SLBM 발사 가능성을 좀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 발언을 토대로 북한 내부로 좀 들어가 봐서요. 이번 대회 집행부 중에 상당수가 국제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인적 쇄신은 없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하지만 오늘 발언을 통해서 이들이 요직에서 전면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배제하자, 그 사람들 전부 배제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국제사회에서는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지만 북한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영웅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지위를 격상시켜주는 건 당연하고 다만 이제 이번에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김정은 시대 를 이제 열 것이기 때문에 거기 부합되도록 좀 더 원로 그룹은 조금 퇴진하고 조금 더 신진 그룹이 등장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어떤 한두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어떤 세대적인 좀 그 교체 이런 것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통일 관련 언급도 눈길을 끄는데 뭐 통일이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도 변화가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갖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평화 통일에 관한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가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을 얘기하고 강조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 연장선인데요. 본인은 지금 핵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핵 강대국의 입장에서 남한한테 지금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조건대로 통일을 안 하면 다른 수단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가 워낙 우리한테 중요하고 희망찬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일 앞에 붙어 있는 어떤 방식의 통일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 방식을 이제 얘기합니다. 북한은 뭐 주체 사상이든 사회주의식이든 뭐 어떤 그 북한 나름대로의 통일 방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방식과 북한의 방식이 타협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사실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통일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도 그 앞에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또 우리도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걸 더 중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통일보다도.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통일 자체보다도 자기식 방식을 남한에 이 강요하거나 또는 유입해 이걸 더 중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식대로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을 위한 힘, 핵무기를 가졌고 그러니까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어떤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 때는 항상 우리나라 측이 뭔가를 요구해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대회가 지나고 나서 개성공단의 순차적 복구 같은 이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워낙 자존심을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한다기보다는 저는 남북 대화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고 이제 그 어떤 우위를 점유한 입장에서 이제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는 굉장히 이제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화 제의를 뭐 거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바라는 방식으로만 이제 대화를 전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대화에 응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로 이 의제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그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특히 저는 그 가운데서 결국 일부에서는 신중론을 얘기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또 적극적인 그 대화 참여를 요구할 것이고 이 가운데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고 하는 이러한 혼란 이런 것이 조금 우려되고 또 그런 것을 북한에 또 노리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참 저는 조금 앞으로가 좀 염려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사실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동안 대화도 필요하다, 제재도 필요하지만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 보일까요? 중국이나 뭐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과거의 북한과의 관계에 비해서 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동맹국이고 러시아는 굉장한 그 우호국입니다. 뭐 천안함이나 연평대 사태 또 사드 배치 관련해서 다 이제 입증됐습니다만은 따라서 그들은 뭐 북한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다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쨌든 간에 수사지만 북한이 뭐 세계 비핵화에 기하겠다 또 이제 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아마 겉으로는 속으로는 이미 파악하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조금 이제 뭐 어떤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가장 우호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 외신 보도 중에 하나가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이런 중국과 러시아에도 어떤 지형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소형화 부분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소형화라는 것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실제 이제 소형화의 의미는 미사일이 워낙 막기 어렵기 때문에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미사일이 이제 이 어떤 탑재 중량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에서 많은 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km 나가는 스커드 B 같은 경우는 1톤까지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이 300km의 사거리가 있는 미사일에 탑재해서 우리 한국의 남한의 북부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구비했다 그러면 상당히 쉽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구비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북한이 갖고 있는 무스단 정도가 되는데요. 네. 무스단 정도는 이제 한 3,000km가 나가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국방백서를 보면 그 탑재 중량이 한 650kg 군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그쪽에서 보다 650kg 정도로 뭐 줄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랬다면 사실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니까 오히려 미국이 상당한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과함이 한 3,000k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무스탄이 2번이나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소형화는 했지만 아직 딜리버리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았느냐 조금 안돈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지난 이제 SLBM이 똑같이 이제 소련의 R-27 그걸 모형으로 똑같은 미사일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를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꿨습니다. 그럼 그것을 만약에 이제 지금 무스탄 미사일도 이제 고체 연료로 바꾸는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단기간 내에 저는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도 상당히 이제 위태해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때 미국의 영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 한국을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당 대회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는데요. 그 외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만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정은이 어떤 직책을 가질 것인가. 사실 이제 주석은 김일성이가 주석을 했고 총비서는 이제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 중앙으로 이제 이렇게 불리지 않을까 또는 어떤 최고위원회를 해서 최고위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떤 직책으로 자기 시대를 열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당 규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또 이제 어떤 이 인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전면에 내세우는가 이런 거 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북한 발언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